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 생각하는 바들이 다르실 텐데요. 제가 항상 강연할 때마다 그래도 똑같으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또 하나씩 얻어갈 수 있도록 항상 다른 내용들을 갖다가 준비해 보거든요. 또 재개발적 건축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여러분들한테 다른 식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제로 한번 찾아와 보았습니다. 신축 아파트만 살아남는 시대가 열린다, 뭐 이런 얘기로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요즘 신축이 대세다, 뭐 얼죽신이다, 이런 표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진짜 시장에 가다 보면 와, 이게 어떻게 따지면 신축이 올라가고 뭐 그 다음에 구축도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신축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듯한 경향들이 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을 보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집을 원하는가? 주택이라는 거는 정말 다양하고 사람마다 니즈는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나만의 드림하우스는 어떤 거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한번 1, 2, 3 생각해 보셨나요? 자, 멋있는 단독주택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파트 빽빽하게 그런 데서 왜 사느냐? 우리도 공기 좋고 물 좋고 나만의 마당이 있고 넓게 또 인테리어도 잘 해놓은 목조 단독주택, 멋있잖아요. 이런 데 살고 싶죠? 그런데 이 단독주택이 어디 있지 하고 보니까 한남동에 우리 재벌가 회장님들 모여있는 이런 이태원역 위쪽에 있는 단독주택 지역에 있어.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집은 멋있긴 한데 어디 뭐 산골짜기 산속에 박혀 있어. 느낌이 좀 쎄하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오션뷰 좋아하잖아요. 오션뷰 탁 트인 바다 뷰 여러분들 원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오션뷰가 해운대, 마린시티, LCT, 광안대교가 잘 보여. 광안대교도 누가 그러던데 첨탑이 하나가 보이냐 두 개가 보이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광안대교도 잘 보이고 뷰가 너무 멋있어.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마린시티나 멋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오션뷰는 오션뷰인데 어디 동해안에 진짜 노인가 바다 같은 그런 곳에 오션뷰야. 느낌이 좀 또 이상하죠? 또다시, 자,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갑니다. 신축이냐 구축이냐? 아니, 이거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신축 아니야? 누가 구축 좋아해? 안 그래도 또 주제가 뭐였어요? 신축 아파트만 살아남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축 아니야? 인테리어도 너무 멋있게 잘 돼 있어. 살고 싶죠? 그런데 신축은 신축인데 막 신축 빌라야. 좀 그렇죠? 다른 아파트예요? 이거 구축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복도시계, 뭐 지상 주차에 주차 대란이 있어. 근데 이게 어딘가 보니까 압구정이야. 이쯤 되면 또 슬슬 짜증나죠? 얘가 지금 뭔 말장난을 하려고 또 이러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갑니다. 이제 반포 30평이냐 잠실 30평이냐 이래버리면 이거는 또 지역도 특정해버렸으니까 자꾸 지역 장난질 이제 못 치겠지 싶을 수 있는데, 당연히 반포지라고 하자니 반포동을 막상 검색해보면 다 같은 반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변의 아파트 지역들도 있지만 뒤쪽에 빌라촌들도 반포동에 포함되고요. 그러면 잠실 아니야? 라고 하니까 잠실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엘리트 잠실주공 5단지 이런 게 다 잠실동이 아니라 빌라촌들도 잠실동 행정구역에는 들어가거든요. 제가 전달하는 의미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가격이라고 말하는 게, 내가 원하는 주택이라는 게 디테일하게 무엇인가?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 내 집이라는 그 집의 정의가 생각보다 추상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멋있는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요. 뭐 우리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형태의 신축주택을 원한다라는 게 사실 정답인데, 성약값 아파트 정책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성약값 아파트 퇴출하겠다. 기사 보면 몇 년도죠? 2010년도부터 얘기 나왔었죠.
그런데 이 성략가 아파트라는 게 진짜 안 좋은 건가요? 외국에서 오면 이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던데, 그러면서 막 디자인 서울 막 이랬잖아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 똑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타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여러분 타워형 싫어하잖아요. 부엌에 창이 없어. 판상형 좋아하죠. 근데 판상형을 우리의 동강 간격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설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성략가 아파트입니다. 아니 거주자들은 너무 만족하는데 자꾸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타워형 만들어라, 모양을 좀 다양하게, 입면을 다채롭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또 은퇴하면 막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선호한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막상 검색해 보면 막 타운하우스 들어갔다가 다 망했다는 얘기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러지? 자꾸 타운하우스 투자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맨 앞에 어떤 집을 원하냐라고 말했었던 거에서 힌트가 있어요.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 어떤 얘기들 많이 해요. 사람의 집을 맞춰야지. 집에 사람을 맞추냐? 어떻게 사람마다의 개성이 다른데 3베이, 판상형, 방 3개, 화장실 2개, 그게 좋다고 다 들어가가지고 무슨 개미집이냐 이러는데, 단독주택 설계 다채롭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위치, 즉 로케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입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타운하우스에 대한 로망, 막연한 로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기를 치는 거죠. 어떻게? 경기도나 땅값 싼 데에다가 그냥 타운하우스, 공기랑 물은 좋아요. 근데 다른 게 안 좋죠. 그런 데다가 야 멋있게 지어놨죠? 빌트인 가전 다 해놨습니다.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돼요. 해서 들어갔다가 초반에만 반짝 좋다가 이제 불편한 거 천지죠. 그러면서 팔려고 했더니 팔리지도 않아.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 내용이 나만의 풍요로운 노후 대비 각자의 니즈들은 다 다릅니다. 나는 서울 복잡해. 그냥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 좋아. 뭐하러 그렇게 빠글빠글하게 몰려 살아?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니즈. 그렇게 가서 실제로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예 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마다 사람마다 인생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투자와는 별개라는 거죠. 그 집값이 올라가느냐는 다른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옛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라고 써있죠? 대항해 시대의 기축통화, 카오리조개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 화폐의 어원이 이제 조개잖아요. 조개 패자 쓰는데, 어렸을 때 김재경이 이제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위문이 있었어요. 조개를 화폐로 써서 막 쌀도 교환하고 고기도 교환하고 그랬대. 그 얘기 들으면 아니 바닷가에 널린 게 조개인데 그 뭐 잘 깨끗하게 씻어서 쌀 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옛날 대항해 시대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던 그 사람들조차도 바보는 아니었다. 카오리족의 특성이 써있죠. 모든 화폐의 공통된 특성은 위조의 어려움과 생산량의 한계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없는 카오리조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생산량이 한정돼 있고, 또 얘가 중국에서 발견된 카오리조개라고 하는데, 저렇게 보면 뭔가 싶지만 오른쪽에 또 보다 보면 어때요? 이쁘죠? 실제로 이쁘기도 한데, 이게 단순히 이쁘다라고 해서 화폐의 가치가 통용되는 게 아니라 희소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누구나 이거를 화폐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그게 가치가 통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쭉 서론이 좀 길었잖아요. 어떤 부동산이 가치가 있냐라고 하면 거래로서의 가치 저장이 되는 상품이란 겁니다. 자, 33평의 신축 아파트라고 정의를 해보는 거죠. 이제 33평의 신축 아파트, 물론 이게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반포에 있냐, 마포에 있냐, 김포에 있냐, 똑같은 포는 포인데 가격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금액대가 다 다르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될 거라는 기대값은 있습니다. 그런데 33평은 33평인데 강남의 33평 빌라, 마포의 33평 빌라, 강북구의 33평 빌라 시세라고 하면 감이 안 오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세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맨날 아우 저 뭐 아파트 33평 3베이 85제곱미터 정확하게는 84.98 막 이런데 끼어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정형하는 집이냐라고 하는데, 거꾸로 그게 가치가 우리가 표준화된 가격으로서 거래가 되려면 그 정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33평 하면 떠오르는 면적이 명확하게 있죠. 근데 빌라만 하더라도 구조가 다 달라요.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그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서 반포면 5, 60억도 막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마포면 신축이냐 뭐 아니면 거기도 입지에 따라서 15억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마포도 20억, 21억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거고, 이렇게 우리가 동네에 따라서 생각하는 금액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내가 팔래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살려고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즉 황금성이 뛰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도 송파구예요 라고 하지만 빌라를 거래하려면 우리 여기 입지가 있고 저 8억에 팔아야 됩니다 라고 해도 그게 8억이 시세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감이 없죠. 5억도 비싼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쉽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신축만 상승하는 시대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즘 가격 거래도 보다 보면 무섭습니다. 반포가 뭐 40억 거래됐다 50억 거래됐다 하다가 뭐 55억 찍더니 바로 60억입니다. 여기는 가격이 양심이 없어요. 1, 2억씩 올라가지도 않아. 5억씩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반포만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지? 그러면 반포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꼭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조차도 우리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의 매매 금액 상승률이 눈에 띄게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지금 움직이는 건 신축만 미친 듯이 움직여요. 우리가 빌라, 비아파트 이런 거는 제외하고 아파트로만 놓고 볼게요. 서울의 고가 저가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차이를 보니까 격차가 더 멀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신축이 더 올라가는 거는 그러려는데 구축은 오히려 더 빠졌어. 뭐지? 서울인데 지방 얘기 아닙니다. 뭐 빌라 얘기 아닙니다. 서울의 오래된 주택들은 오히려 더 빠지더라.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해요? 이제 금리 인하 시작했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뭔 얘기 나오나요? 앞으로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 공급 감소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매수하러 달려드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공급 부족이 당장은 아니에요. 이따가 통계 보여드리겠지만 2024년도와 2025년도는 그래도 공급량이 꽤 됩니다. 언제부터 부족해지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 그런데 지금 착공 인허가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가 반영되나요?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죠. 어떻게 기다려봤자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막 올라갈 때 그때 부동산 하락한다고 하셨던 분들이 어떤 얘기 했나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역대급 공급 과잉 시대가 온다. 헬리오시티 공급 폭탄, 강동구 입주 폭탄 얘기하면서 집값 빠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안 빠졌죠. 그렇지만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의 희망은 가질 수 있죠. 지금 사는 것보다 나중에 집값 빠지면 그때 사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하면서 대기 수요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매수를 보류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다려봤자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택, 서울의 신축 아파트, 난 구축 싫고 난 신축 살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청약이 나오고 공급이 나오고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기다려보고 하는데, 지금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사전 청약 받았던 사람의 절반 정도가 사전 청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언제 입주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기회비용을 다 날렸죠. 내 집 마련의 시점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싸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 버리니까 그냥 집을 사자.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조급해져요.
왜? 분양가는 계속 높아지지. 그 높아진 분양가도 경쟁률이 장난 아니죠. 과천에 20억 넘게 분양 나왔어요. 사람들이 했거든요. 제 아는 분, 친한 분도 과천 사는데 청약 넣을까요 말까요 물어보길래 제가 넣어야 됩니다. 과천을 떠날 생각이 아니라 난 과천에 살 거고 신축 살 거면 받으셔야 돼요. 오히려 분양가가 높은 게 그래도 경쟁률이 낮겠지라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이라고, 기회의 찬스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했더니 막상 뚜껑 열어보니 어떤가요? 경쟁률 폭발했죠. 이제는 당첨이 되냐 안 되냐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는 그래도 3만에서 뭐 2, 3만씩, 그리고 좀 더 이게 준공되면 될수록 일반 분양할 때마다 모집 공고 기준으로 해서 더 누적이 되거든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긴 한데 4만, 3만이라고도 생각하면 또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2026년도죠. 물론 2026년도는 아직 집계가 계속적으로 될 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5천 건, 10,000건 전후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입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죠. 인허가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고요. 그런데 인허가가 문제인가요? 착공을 안 해요. 인허가를 받아놓고 사업성이 안 좋고 뭐고 계속 공사 착공 시점이 딜레이가 되고요. 실제로 착공을 포기하는 현장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공급량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기도의 공급량과 서울의 공급량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왜냐? 상기 신도시 논만 밀어 엎고서 3만 세대, 7만 세대 때려놓고 이게 아니잖아요. 서울은 빈 택지가 없습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인데, 우리 송파 헬리오시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만 세대 대규모 공급 폭탄, 그것도 입지가 어디 도봉구 이런 게 아니라 송파구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집값 빠진다 이랬지만 실상은 어땠죠? 안 빠졌죠. 왜 그럴까요? 어떤 숫자가 늘어나야 되냐? 아파트 순중이 어떻게 되죠? 대부분 조합원 거죠. 일반 분양이 얼마나 늘었냐 보면 정확히 9,51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세대 수는 1,500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1,500세대 가지고서 그게 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헬리오시티 정도 되니까 1,500세대가 늘어난 거지, 여러 다른 재건축들 보다 보면 일반 분양 세대수 해봤자 2, 300세대 이런 데 수두룩합니다. 그게 증가인가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죠. 하락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냥 1만 세대 공급 폭탄, 이것만 얘기하죠. 멸실 물량들 봐야 되는데 서울의 멸실 물량들이 평균적으로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내년 지금 막 전세 금액이 왜 계속 올라가지? 공급량 많다는데? 정답은 여기 있죠. 계속적으로 주택들이 멸실이 되게 되면 순증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거죠. 늘었다 하더라도 미미하고, 오히려 2026년도가 되면 순감이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주택이 부족해지는 거죠. 천만 서울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경기도권으로 많이들 빠져나왔거든요. 서울이 뭐 살기 싫어서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꿈보다 해몽이죠. 서울이 싫어서 경기도로 간가요? 서울 집값이 물론 비싸서 경기도로 간 것도 있겠지만 내가 서울에 원하는 주택 가격이 비싸서인 게 정답인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님부터 입주 물량 충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거 국토부 보도 자료입니다. 살펴보게 되면 저 이거 신문 10답 보면서 참 재밌었는데, 여기 내용 보다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민간 업체, 그것도 부동산 114 같은 게 민간 업체는 그러려니 하는데 부동산원 통계도 좀 잘못됐다 라고 국토교통부가 지적을 합니다. 부동산원은 입지가 아주 양호한 청년 안심주택을 미반영했다. 그래서 실제 입주 물량은 우리 서울로 놓고 봤을 때 실제로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거의 4만에서 5만 가까이 돼요 라고 해요. 일단 청년 안심주택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가 포인트죠. 우리 임대주택 많이 지었어요 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이런 공급은 아주 훌륭한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안심주택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린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 양호한 30평대 신축 아파트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답이 없죠. 이 얘기는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 맨날 얘기했었죠.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수요 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뭔 얘기 나왔죠? 빵뚜아네트 얘기 나오면서
빵이었으면 반세도로 찍어냈을 텐데 이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빠지는 함정이 무엇이냐, 이게 핵심인 건데,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은 저는 안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주택이 충분하냐를 따져보셔야 되는 게 전 제일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앞서서 서론을 왜 그렇게 길게 뺐을까요? 여러분들 드림하우스가 무엇이죠? 했는데 시골짜기 막 노인가 바다 6시 내 고향 이거 원치 않다라는 거죠. 거기 빈집 많습니다. 그냥 널린 게 주택이에요. 그런 주택이 아닌 거죠.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100은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집 많아요. 이거 안 통하는 거죠. 어디에 주택이 부족해요? 서울인데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100이 안 됩니다. 아까 서울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에 내가 원하는 주택 33평형 신축 아파트 이게 얼마나 될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너무 좁아요. 70%가 산이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지목이 28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건축을 짓는 게 이제 지목을 대라고 합니다. 이 지목 대가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전국에서 몰려 사는 데들은 뻔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곳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자꾸 지방 전체 모수 가지고서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넘쳐나죠. 근데 서울은 경쟁률이 막 몇백 대 1씩 뜨죠. 분양가 계속 올라가도 제발 좀 저한테 청약의 기회를 내려주세요 이러면서 청약을 하죠. 공급이 충분하다가 아니라 원하는 지역의 공급이 충분한가를 다시금 봐야 된다. KB 부동산 자료입니다. 2024년도 6월달 기준인데 서울특별시 평균 주택 가격이 아파트 기준으로 12억을 이제 다시 회복한 게 6월달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6월부터 쫙쫙쫙쫙쫙 올라갔죠. 그런데 재밌는 게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래요. 근데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얼마죠? 5억밖에 안 해요. 그리고 서울시랑 전국의 아파트 기준 봤는데 사실 평균은 고가 주택, 아까 반포 60억짜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평균의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걸 봐야 돼요? 중위 가격을 봐야겠죠.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은 3억 6천밖에 안 합니다. 아, 경기가 안 좋은데 집값이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되냐? 지방이 많아요. 중위 가격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9억 5천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연립주택들 가격이 얼마인가 하고 보니까 연립 빌라 서울 평균 가격 3억 2천, 중위 가격 2억 7천입니다. 아니 2억 7천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거꾸로 물어볼게요. 서울에 아파트 9억 5천짜리는 있나요? 노원구 가도 1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형 평수 가면 뭐 더 밑에도 있겠죠. 즉 어떻게 따지면 이 아파트라는 범위는 우리 5층 이상이 되면 건축법적으로 아파트입니다. 서울에 저렴한 주택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서울에 내가 원하는 넓은 면적의 신축 아파트가 부족한 거죠. 안 그래요? 이거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해석이 다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전제 조건을 다 무시해버리고서 공급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빌라 원치 않다는 거죠. 최근에도 딱 계속적으로 보면 아파트 쏠림이 역대 최고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전세 사기나 이런 게 비아파트 상품에서 대부분 터졌죠. 오피스텔 빌라 이런 데에서. 그렇다 보니까 막 빌라는 전세 보증 보험도 안 된대 뭐대 하니까 전세도 안 들어가고 아파트로 가고,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고 하면 정상은 아니라고 저는 얘기는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갖다가 정부 정책 당국에서 이걸 파악하고 이걸 해소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나오죠. 서울의 빌라보다 신도시 새 아파트가 차라리 더 낫다. 라떼는 말이야 그냥 산동네 막 그런 데서 빌라에서도 물 떠놓고 결혼하고 그랬어. 당장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양가에서 도움 하나도 안 받고서, 제가 본 적이 마장동이거든요. 송동구 마장동입니다. 그것도 한양대 뒤편에 아주 경사진데가 제 본 적이에요. 자수성가하면서 부동산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른 게 저도 어렸을 땐 빌라에 살았겠지만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진 이후부터는 아파트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사실 빌라 생활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평생 아파트에서 살아왔는데
빌라에서 살아라 라고 하면 사실 빌라 생활이 상상도 잘 안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서울에 한정하고 여기서도 아파트야. 그것도 신축 아파트여야 돼.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전체 부동산 중에서 상위 3%? 더 높게 잡아봤자 5%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자산을 젊은 층 2030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자산을 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럼 경기도라도 차라리 그런 거죠. 빌라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그게 인식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전 정권도 그렇고 현 정권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 정권에서 도시재생한다고 재개발 재건축 다 못하게 하고 그냥 벽화 칠해놓고 그게 삶인가요? 아니 그 사람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맞고 그냥 거주민들은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거주민들조차도 지금 다시금 재개발하고 싶다 이러잖아요. 왜? 삶의 질이 바뀐 게 없으니까. 소방차 못 들어서고 주차 힘들고 무슨 도시가스도 안 깔려 있는 데들이 있고 그게 개선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개선시켜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현 정권도 도시재생 뉴딜이 어쩌고 뭐 뉴빌리지? 그래서 뉴빌 한다고 하는데 전 그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밖에 길이 없다라고 보고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게 핵심이다라고 저는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데 그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모르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모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분들조차도 집값이 뭐 높니 낮니 공급이 충분하니 부족하니 떠드시는 그 모든 분들이 다 어딜 들고 있어요? 빌라 사시는 분들 있나요? 다 서울에 아파트 들고 있죠? 그것도 재건축, 신축 이렇게 들고 있죠? 핵심 입지들로 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가 정답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따라만 가도 반은 간다. 이제 문제는 아파트가 살아남냐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아파트도. 왜? 구축 아파트가 점점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5년도를 보게 되면 이때 서울시 노후주택들 보다 보면 13%밖에 안 되는데 2023년도에 26%로 지금 10년도 안 지났는데 그냥 10% 넘게 훌쩍 뛰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땐 공급 과잉이라고까지 얘기 나오던 시절인데 노후도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주택들이 아파트가 대세가 아니었잖아요. 그랬는데 점점 이제 노후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상승률은 오히려 완만한 거예요. 지금부터 5년 뒤, 10년 뒤에는 노후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가격의 핵심은 희소성인데 희소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품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아파트 입주 폭탄이래요. 이 얘기 나왔었던 게 2017년도였는데 집값은 어떻게 됐느냐? 이 노후도 안 빠졌죠. 집값은 더 올라갔죠. 우리 빵뚜아네트께서 막 열심히 찍어내겠다고 했지만 못 찍어내죠. 아파트 즉 부동산이야말로 수요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정확하게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왜 그럴까요? 기간이 있잖아요. 타임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허가하고 우리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금 안전진단부터 움직이면 최소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운이 좋고 어마어마하게 정부가 도와줘도 15년이 아닌 것 같죠? 신통기획 빨리 해준다고 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10년이고요. 그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10년도 아주 무난하게 조합 내서 소송 전 안 벌어지고 비리이 안 나타나고 했었을 때가 10년이에요. 못 믿겠으면 통계를 찾아보세요. 전 시장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뉴타운들을 다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이제 나오죠.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아니 빌라들은 왜 이렇게 싸요? 빌라가 넘치니까. 구축 빌라 많으니까. 근데 재개발해야 되는데 재개발 못하고 뉴타운들 다 취소한 여파가 이제 나오는 거죠. 또 그런 얘기 하죠. 그래도 이 집값은 말이 안 된다. 제가 공급 섹터로 막 얘기해주고 희소성으로 얘기하면 무엇보다 그 가격은 누가 받아주냐 얘기하죠. 먼 얘기도 아닙니다. 2023년도 바로 3월달 기사인데 소득 대비 집값 비정상입니다. 막 이런 얘기 했었죠. 장관님께서. PIR이 막 18배, 17배 이거는 비정상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정상인가요? 라고 했더니 10배에서 12배 정도가 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PIR이 장난질치기 되게 좋은 숫자거든요. PIR 어디서는 뭐 16이라 나오고 어디는 18이라고, 뭐 한은에서도 한번 인용한 어디 뭐 외국 뭐 어디 조사 기관에서 20배가 넘는다라고 하고, 이건 뭐지라고 하는데, 근데 전체 조건이 뭐예요? 서울 기준이죠. 그러면 이 소득은 서울 소득 기준으로 했을까요? 전국 소득 기준으로 했을까요? 일단 그것부터도 좀 의문이고요. 그러면 제일 정확한 건 뭘까요? 이게 KB 부동산 들어가면 PIR을 국민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지표가 있습니다. 자꾸 소득 가지고 장난칠 수 있고 가격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있으니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이 얼마고 그리고 대출 받는 그 집값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PIR을 돌렸는데, 지금 서울 PIR이 11.5라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님이 12 정도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금 집값은 뭐예요? 정상이란 겁니다. 서울 아파트로 한정했는데, 이거 빌라 아닙니다. 아파트 기준이에요. 대출을 안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다 누락돼 버린다고 가정하면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만 실거주 안 하는 사람들은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겠죠. 서울에 25% 가까이가 외지인들이 산다고 합니다. 외지인들이 왜 살까? 통계를 한번 보니까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최근 통계 한번 집계해 보면 한 낮아도만 20% 가까이 되고요, 30% 가까이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막상 지방은 얼마나 사나 보면 지방도 꽤 외지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 원 통계를 잘 보면 서울 사람들이 지방을 사는 비중과 지방 사람들이 서울 사는 비중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정작 서울 사람들은 지방 안 사요. 지방을 안 갑니다. 다 어디 가요? 서울을 못 사면 그냥 경기 인천으로 가죠. 어떻게 따지면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면 서울 사람들은 경기 인천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기준으로 보기가 어려워지죠. 동아 기사 보게 되면 특정 시점으로 갖다 맞춰보니까 32%가 마용성을 외지인들이 샀다더라. 일단은 소득 기준으로 KB 통계가 보여주죠. 정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조차도 외지인들은 대출 안 받고 사죠. 실거주가 아니니까. 이런 수요들은 다 빠지는데, 근데 이게 왜 그렇죠? 자꾸 집값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지방이 무너진다, 인구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지방 사람들이, 사실 저는 지방 집값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방 지역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저평가인 곳들이 되게 많다라고 봐요. 그런데 왜 지방 집값이 왜 이렇게 안 오르죠? 일단 두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취득세니 종부세니 양도세니 이것 때문에 지방을 저평가 것 같은데 하면서 사고 싶어도, 하다못해 서울의 빌라도 저평가인 것 같은데 하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주택수가 늘어나면 다 꼬이니까.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지방 거주하는 사람들은 부산에서 똘똘한 한 채, 대구에서 똘똘한 한 채 해야 되는데, 정작 자꾸 막 비관론자들이 다 무너져요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얘기인 것 같은데, 내 집부터 팔고 다 서울로 짐 싸들고 갑니다. 우리 에셋 파킹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냥 부의 이전을 해버리는 거죠. 자산 배치가 다 서울 수도권으로 쏠려버리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늘어난다 뭐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지만, 정작 이번에 대출 금감원장님이 말 막 해가지고 각자 은행별로 각자 대출 규제 들어가서 혼란스러워졌는데, 근데 이게 대출 규제로 잡히냐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대출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했었거든요. 막 그때 뭐 8.2 대책 때부터 해서 LTV 다 잡아버리고, 9.13 대책 때는 아예 다주택자는 대출 못 받게 하고, 12, 16 대책 때는 무주택자인데 15억이 넘어가면 그냥 모르겠고 대출 영원 아예 안 해줘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집값 잡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책들을 보면 뭐예요? 2017년도 8.2 대책, 2018년도 9.13 대책, 2019년 12, 16 대책 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에요. 근데 안정화를 못 시킨 안정화 방안이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위도는 좋죠. 대출 받아서 영끌해서 투자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도는 다 좋은데 그 선한 위도들이 모여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분들이 다 학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학교 다 나오신 분들이, 공부할 만큼 하신 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냥 표 생각하고 좋은 얘기 해주는 거고, 정작 본인들은 강남 재건축 들고 있고, 그게 말보다 행동을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소득이 어쩌고저쩌고 막 금리 인하하지만 아래 공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최저임금 막 1만 원 넘어갔다 하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역행했다라고 반발도 하지만, 여기서 사측도 불만이 많죠. 왜? 장사가 안 되니까. 물가보다도 안 되잖아요. 서민들 살기 힘들어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도 못 맞춰줄 거면 장사 접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인 자영업 하다가 그래도 내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냥 접어버려요. 근데 정작 9월 수출은 역대 최고래요. 요즘 기업들 좋나요? 아니에요. 몇몇 수출에서 잘 되는 기업들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수출은 잘 됐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또 이상한 것 같아요. 또 미래가 또 불확실하대. 뭐 어느 게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또 청년층들 취업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임금 격차가 역대 최고니까. 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버는데 못 버는 사람은 너무 못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전처럼 낙수 효과가 그렇게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온기가 상급지부터 올라가면 점점 퍼져야 되잖아요. 근데 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포만 60억 탁 치고 가는데, 마포랑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정고점 찍은 데들이 있거든요. 막 21억 거래 막 이런 데들이 있지만, 똑같이 마포랑 성동구 내에서도 막 신축, 준신축 입지에 조금 빠지는 데는 아직 정고점 막 20억씩 가던 데들도 여전히 18억 매물 있고 회복 못한 데들이 있습니다. 구축은 말도 안 했어요. 구축은 일단 반등은 하긴 했는데 근처를 잘 못 가고 있어요. 그게 빌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갭을 벌려놓으면 나중에 갭을 메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상급지가 올라가면 중급지 올라가고 하급지가 올라가고, 똑같은 입지에서 신축이 올라가면 구축 올라가고 아파트가 올라가면 빌라 올라가고 생각하는데, 이게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잘 안 좁혀집니다. 정답은 여기 있는 거죠. 왜? 중간 계층들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꾸 소득이 안 올라가서 집을 못 사요.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반포, 압구정 50억, 100억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의 PIR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들어갈까요? 애초에 DSR 때문에 연봉 1억이라도 대출 6, 7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현금 동원했단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이재용 회장님의 PIR 생각해 볼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남의 나라 얘기거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경매가 역대 최고다 이러면서 집값 빠진다라고 말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빌라가 오히려 왜 경매로 많이 나왔을까요? 못 버티니까. 집값 비싼가요? 비싸죠. 무리가 되죠. 근데 무리를 해도 원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 곳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신축 희소성 얘기하니까 사람들 뭔 얘기예요? 재건축 얘기하는데, 재건축이 왜 잘 안 될까요? 분담금이 5억에서 6억씩 되니까. 신축 아파트 받고 싶다? 5, 6억씩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성이 없죠? 그러면 공사비 어떻게 되죠?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른 강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투미TV 오셔가지고 이제 정비사업 사업성 보시는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공사비는 계약 면적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럼 우리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순수 공사비는 5억이에요. 내 땅 출자하는 건 당연한 건데 공사비만 5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공사비 못 받쳐주는 곳들은 재건축이 안 되는 거고, 이 재건축 사이클들이 깨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만 보면 됩니다. 구축 아파트 가격대에서 5억을 더했는데 가치가 있냐 없냐. 노원구 아파트들 가격 보니까 9억도 있고 10억도 있고 11억도 있고 그러거든요. 5억을 더해보면 얼마죠? 15억이죠. 15억? 포레나 노원이 아직 15억 회복을 못했거든요. 그럼 저거 사고 말지. 왜 내가 15년, 20년 동안 고생해야 돼? 솔직히 15억 있으면 어디 가요? 동대문구, 서대문구 가지. 뭐 마포, 성동구에 25평형 가지. 이게 되죠. 그런 동네는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구축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밀리거든요. 구축과 신축 가격 차이를 보는 거죠. 기름 뉴타운의 신축들은 지금 뭐 레명 기름 센터피스 16억도 거래됐는데, 인근 주택들 보다 보니까 막 8억도 있고 9억도 있고 그래. 성동구도 똑같죠. 구축과 신축 가격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마포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격차를 봤을 때 재건축이 가능할까? 사업성을 따져봤을 때 답이 안 나오면 이 기간을
버틸 자신이 없으면 그냥 그 돈 내고 신축 가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데도 똑같아요. 그나마 분당 같은 경우는 판교 집값이 받쳐주니까 뭐라도 되겠지. 중동 같은 경우도 신축 가격 보는 거죠. 철산 쪽 신축 가격 보니까 그 뒤에 우리 하안동 어떻게 해요 하는데 5억 있으면 그냥 철산 신축 가겠죠. 이게 다 공사비에서 나온다 얘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아다니던 짤이던데, 둔촌주공 13억이 할 때는 사람들 미분양 난다 이러다가 23억 되니까 막 줄 서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3억 거품이에요가 아니라 나중 가서 구축이 더 많아지고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높아지게 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때 제가 일반 분양 청약하라고 했을 때 또 너 영끌하라고 맨날 그런 식으로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누가 맞췄냐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장은 오지 않아요. 우리가 사이클 맨날 얘기하잖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박근혜 때로 집값 돌려달라 이런 얘기 하는데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왜? 돈이 계속적으로 풀리잖아요. 2000년 당시의 10억의 가치와 2024년도 현재의 10억의 가치 다르죠. 왜? 이미 통화량만 500% 가까이가 더 풀렸어요. 화폐 가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것, 즉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결국 실물 자산, 부동산. 근데 제가 오늘 쭉 얘기 드린 게 뭐예요? 부동산이라고 해서 다 방어가 되는 게 아니다. 어떤 부동산? 신축 아파트,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 이런 곳들만 가격이 올라가지 그 희소성이 담보되지 않은 곳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방어도 잘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 사이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이 풀리는 만큼, 경기가 성장하는 만큼 디플레이션이 오고, 경기 침체를 떠나서 막 무슨 제2의 IMF가 와서 역성장을 한다, 그러면 집값도 빠질 겁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상 보여지는 건 뭐예요? 부동산 가격 빠진다 하셨던 분들이 뭘 얘기했었어요? 더 빠진다고. 2022년도랑 2023년도 초 막 이때 집값이 그때가 바닥이었는데 더 빠지니까 기다려라 했다가 지금 다시 말 바꾸시는 분들 있죠? 이걸 놓치는 거죠. 통화량이 풀리는 거. 어디가 바닥이냐, 이 추세선이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는 데 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 집이 어떻게 될 것인지, 희소성이 담보되는지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 집의 가치가 조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보면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